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초졸 검정고시 도덕 수업을 담당하게 된 이성환입니다. 자, 저희 이번 도덕 과목의 수업 컨셉은요, 이제 핵심 총정리라고 해서요. 내용을 이렇게 굉장히 막 심도 있게 다루는 건 아니고요. 중요한 내용 기준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이성환이라고 하고요. 저희가 배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저희 교재 맨 앞에 보시면은 이제 구성이 나와 있는데요. 자, 총 크게 이제 4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1단원은요, 자신과의 관계라는 단원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성실에 관련된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자, 두 번째 이제 타인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타인과의 관계에서 이제 배려 관계, 배려에 대한 또는 뭐 공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세 번째 단어는 사회 공동체와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회와 관련된 이제 정의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수업을 할 텐데요. 뭐 공정성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수업을 하게 됩니다. 자, 네 번째 단어는요. 자연과 그리고 생명에 관한 내용인데요. 책임에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교재에도 다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자, 저희 교재 또 보시면요. 출제 경향 분석이라고 있죠. 자, 출제 경향 분석을 보시면요. 자신과의 관계, 뭐 성실 같은 경우는 몇 %가 이제 문제 출제가 되냐. 자, 이거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되니까 그 단원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 교재에 이렇게 넣어놓은 거고요. 자, 자신과의 관계, 즉 성실에 관련된 거는 20% 정도의 문항률을 이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 배려는 30%, 그리고 사회와 공동체와의 관계는 이제 4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자연과 생명 파트는 10%의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실 때요. 차례를 또 목차를 쫙 펼쳐 보시고요. 어떤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구나. 자, 사회 공동체와의 관계가 중요한 부분이구나. 체크해 두시고 이쪽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이제 기출문석에 따른 학습 포인트도 나와 있는데요. 자, 자신과의 관계. 보시면 이제 1단원 내용이죠. 1단원 내용 같은 경우는 성실하고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성실, 정직, 자긍심, 절제 등의 내용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출제가 되고 있고요. 자, 다만 최근 회차에서는 전통적인 출제 영역에서 벗어나 이제 감정이라든지 반성적 사고, 공감, 책임을 다하는 삶 등의 영역에서도 출제가 되고 있어 전반적으로 학습할 필요가 있는 단원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기존에는 성실, 정직, 자긍심, 절제에 관련돼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단원은 이제 타인과의 관계인데요. 배려. 그래서 인터넷 예절이라든지 아니면 선풀 달기, 인터넷 중독, 정보 사회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개인정보와 저작권 등의 주제가 자주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웃 간의 예절, 전통사회의 협동 사례, 공경의 의미,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 등의 내용도 출제가 된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3단원 보시면요. 사회공동체와의 관계가 나와 있는데요. 통일의 장단점과 통일 이후 달라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통일을 위한 노력, 법과 규칙 등의 내용이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는 이러한 주제들 이외에도 다문화, 사회, 그리고 공정의 의미와 공익, 편견과 차별 등의 새로운 주제들도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보시면요. 자연과 생명인데요. 출제의 비중은 그다지 높지 않으나 환경오염과 그리고 환경보호, 아름다움의 의미와 종류, 성인들의 아름다운 사랑, 인류애를 위한 노력 등의 내용들이 여전히 출제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평화, 의미와 실천 영역에서도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1단원부터 4단원까지 저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배우는지 한번 살펴봤고요. 자, 본격적으로 이제 1단원부터 제 1장이죠. 자신과의 관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실이 이제 키워드가 되겠고요. 자, 최선을 다하는 생활입니다. 자, 1번 보시면요. 성실한 생활이 있죠. 성실한 생활. 성실이란 뭐냐? 정의 먼저 하고 가야 되겠죠? 자, 성실이란 자신의 일에 정성 또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것이 바로 성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성실에 관련된 속담 보시면요. 티끌모아 태산,
공든탑이 무너지랴, 무너지지 않는다. 성실하면은 이런 뜻이겠죠. 자, 낙숫물이 대도를 뚫는다. 낙숫물이라는 건 뭐냐면요,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물. 예, 처마 끝에서 보면 물이 이렇게 뚝뚝 떨어지죠. 그 낙숫물이 바닥에 있는 대도를 뚫는다라는 이야기죠. 즉 성실하면, 성실한 생활을 하게 되면은 큰 것도 뚫을 수 있다, 단단한 것도 뚫을 수 있다, 뭐 이런 의미가 있겠고요. 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무쇠도 갈면 바늘이 된다. 정성이 지극하면 돌부처도 움직인다. 예, 돌부처가 움직일 수가 없는데 정성을 다하면 움직일 수도 있다. 성실한 삶을 강조하는 거고요. 개구리도 움켜야 뛴다. 움크려야 뛸 수 있다라는 얘기죠. 성실한 삶. 자, 여름에 하루 놀면 겨울에 열을 굽는다. 이게 가장 가장 성실을 강조하는 말 중에 하나가 되겠죠. 속담 중에. 예. 그리고 거미줄도 줄을 쳐야 벌레를 잡는다. 자, 고기 보고 기뻐하지 말고 가서 그물을 떠라. 뭐 이런 속담들은 다 뭐와 관련돼 있다? 성실하고 관련돼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성실한 생활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뭐 자신에게 떳떳할 수 있다. 자, 보람과 긍지를 느낄 수 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겠죠. 성실한 삶을 살게 되면요. 자, 여러분들 숙제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 숙제를 성실하게 했어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당연히 칭찬을 해주시겠죠. 그럴 때 당연히 보람과 긍지를 느낄 수도 있고요. 자신에게 또 떳떳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한 자기가 한 일에 대한 성실하게 한 과업에 대한 칭찬을 받게 되면 기분이 굉장히 좋겠죠. 자, 그래서 성실한 생활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정직한 생활인데요. 정직이란 거짓이나 꾸밈이 없는 바르고 올바른 마음입니다. 이게 정직이라는 뜻이고요. 자, 정직한 생활의 중요성 보시면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떳떳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정직. 예. 즉, 거짓이나 꾸밈이 없으면은 당연히 마음이 편하겠죠. 예. 그리고 떳떳한 삶을 살 수도 있겠죠. 자, 정직하기 위해서는 바르지 못한 마음이나 잘못된 유혹을 이겨내려는 용기가 필요하고요. 정직하기 위해서는요. 자, 정직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해야 할 일에 거짓됨 없이 정직과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즉, 이 정직한 삶을 하면은 거짓이나 꾸밈이 없고 그리고 바르고 곧은 마음을 갖게 되면은 당연히 편안하고요. 마음이 편안하고 그리고 자, 정직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해야 할 일에 거짓이 없이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자세도 필요하겠죠. 예. 자, 이런 정직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자, 다음은 근면입니다. 근면. 자, 근면의 의미 먼저 보고 넘어가야 되겠죠. 근면이란 자, 부지런히 일하고 힘쓰는 거죠. 근면 성실. 그쵸? 자,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 것이 근면이고요. 놀고 먹지 않고 잠시도 한가한 시간이 없도록 하는 거, 열심히 일하는 거, 열심히 공부하는 거, 이런 게 다 이제 근면이겠죠. 자, 근면, 성실하고 정직한 생활 실천하기. 하루만 반짝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꾸준히 노력해야 되겠죠. 자,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습관도 이제 기를 필요성이 있고요. 자신이 계획한 대로 실천하는 자신과의 약속을 잘 지켜야 되겠죠. 하기 싫은 일에 핑계를 대며 중요한 일을 미루지 않는 것도 근면 성실한 생활의 방법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근면이란 부지런히 일하고 해야 되는 일을 꼭 미루지 않고 하고 그리고 놀고 먹지 않고 열심히 부지런히 움직이는 그러한 활동 모습을 이제 근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 자, 그리고 이러한 근면, 성실하고 정직한 생활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된다. 자, 습관해야 된다. 습관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실천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하기 싫은 일에 핑계를 대지 않고 일을 미루지 않고 마찬가지로 실천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돌아보고 살펴보기인데요. 자, 돌아보고 살펴보기라는 건 반성의 의미가 있죠. 반성이 바로 이제 돌아보고 살펴보는 거겠죠. 반성 또는 성찰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반성, 성찰. 자기 자신이 과거에 한 생각 그리고 말, 행동에 대해 잘못한 점, 모자람은 없었는지를 돌이켜보고 생각해보고 돌이켜보는 일을 이제 반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반성은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 그것을 개선해 나가는 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자, 자신의 잘못된 점을 발견하여 그것을 더욱 발전시키려는 노력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반성이 뭐가 되는 거죠? 반성의 기능, 반성의 역할.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죠. 자, 후회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후회의 의미를 보시면요. 후회는 어떤 일을 한 후에 자기 잘못을 스스로 깨닫고 자기 자신을 꾸짖고 나무라는 일을 바로 이제 후회라고 합니다. 후회하고 있니? 네, 후회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뭐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가 한 행동이나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내가 잘못한 거야 라고 꾸짖고 스스로 이제 나무라는 것을 이제 후회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반성과 후회의 관계가 있는데요. 반성을 하여 잘못을 깨달았을 때, 반성이라는 건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기 자신이 한 과거의 생각, 말을 어떻게 하는 거죠? 돌이켜보는 게 이제 반성이죠. 반성을 하고 돌이켜보고 성찰을 하고 그리고 뭐 하는 거죠? 후회를 할 수가 있겠죠. 즉 자기를 뭐 할 수 있는 거죠? 예, 자신을 꾸짖고 나무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성을 하여 잘못을 깨달았을 때 후회가 뒤따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인정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후회가 뒤따라오는 것은 아니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반성을 했어요. 반성을 하고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깨달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를 안 할 수가 있죠? 자신을 꾸짖지 않을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자, 후회에만 머물러 있다면 진정한 반성을 실천했다고 보기 어렵겠죠. 자, 회복을 극복하고 후회를 극복하고 자기 개선의 의지를 통해 보다 나은 삶을 지향하게 되었을 때 진정한 반성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죠. 자, 후회를 일단 극복을 해야 되겠죠. 자기 자신의 개선의 의지를 통해 보다 나은 삶을 지향하게 되었을 때 진정한 반성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 자, 반성.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나무라고 스스로 꾸짖고, 이게 이제 후회죠, 후회. 자, 이렇게 후회를 하고 그리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되돌아봤을 때 뭐가 될 수 있다? 진정한 반성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죠. 후회만 하지 말고 뭐를 해야 된다.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꾸짖고 그리고 나무란 일만 하지 말고 모두 해야 된다. 새롭게 이제 개선할 수 있는 잘못을 하지 않는 그런 개선이 필요하다. 그런 실천이 필요하다. 그래야지만 완벽한 반성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자, 반성적 사고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반성적 사고. 자, 반성적 사고란 자신이 한 행위를 돌이켜보고 잘못된 점을 깨달아 그것을 고쳐 나가려는 지혜입니다. 자, 반성적 사고란 자기가 한 행위를 돌이켜보고 잘못된 점을 깨달아요. 그리고 그것을 고쳐 나간다. 이게 바로 뭐다? 반성적 사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잘못된 점을 깨닫고 그걸 고쳐 나가야 되겠죠. 그걸 고쳐 나가야지. 그대로 놔두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예. 자, 숙제를 해야 되는데 숙제를 미뤘어요. 또는 어머니하고 부모님, 아버지하고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럼 반성을 해야 되겠죠. 잘못을 생각을 하고 잘못을 깨닫고 뭐를 해야 되겠죠? 고쳐 나가야 된다. 이게 반성적 사고다. 자, 반성의 다양한 방법 보시면요. 자, 수시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자, 잘못한 점을 짚어본다. 날마다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죠? 일기 쓰기. 예. 밤마다 일기를 쓰면서 오늘 하루를 이제 정리하면서 반성을 할 수 있다. 자, 일주일 단위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뭐 반성 카드를 만든다. 그리고 한 달 단위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목표와 계획을 세운다라는 내용이 있죠. 자, 여기서 지금 반성의 의미가 있는데요. 반성 또는 성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 소크라테스 아시죠?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자, 반성하지 않는 삶은 또는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삶의 가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사상가도 뭐를 굉장히 강조한다. 반성적 사고 또는 성찰적 사고를 굉장히 강조한다라는 거. 그래서 반성하지 않는 삶은 가치가 없다. 되돌아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 같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보시면 이제 감정이에요. 감정, 내 안의 소중한 친구. 자, 감정의 의미와 종류가 있는데요. 감정의 의미. 우리가 살아가며 어떤 대상이나 일에 대해 느끼는 기분이나 마음의 움직임을 이제 감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더 이제 직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느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느껴지는 거. 그래서 요거죠. 우리가 살아가며 어떤 대상이나 일에 대해 느끼는 기분, 마음. 그래서 움직임 이런 것들 이제 감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의 움직임. 자, 감정의 종류 보시면요. 느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감정의 종류가 희, 기쁨, 노, 화남, 성냄 이런 거죠. 슬픔, 락, 즐거움.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감정의 종류가 되겠죠. 자, 감정이라는 건 뭐라고 말씀드렸죠? 느껴지는 거. 이게 감정이다라는 얘기고요. 자, 감정의 중요성과 표현 보시면요. 감정의 중요성. 감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신을 솔직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줄 수가 있고요. 감정을 통해서. 그리고 친구와의 관계 등 대인관계를 좋게 해줄 수가 있겠죠. 감정. 느끼면서. 뭐 이런 거 있죠. 뭐 뒤에 가면 이제 배우겠지만, 상대방이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상대감이 기분을 나빠하지 않을까. 또는 또 좋아할까?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좋아할까? 또는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것을 파악하게 되면, 즉 상대방의 감정을 파악하게 되면 당연히 대인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감정이라는 거는 일단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도 굉장히 중요한 게 되고요. 무슨 이야기냐? 자,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또는 어떠한 과목에 대해서 쉽게 과목에 대해서 그것을 공부하고 나 이거 되게 재밌는 것 같아. 즐거움을 느껴. 그렇다는 얘기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이런 과목을 좋아하는구나. 이런 쪽의 학문을 좋아하는구나 라는 걸 더 잘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자신을 솔직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그리고 대인관계, 상대방이 이런 걸 했을 때 좋아할까 좋아하지 않을까,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해서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해서 상대방과 관계를 쌓게 되면은 당연히 대인관계도 좋아지게 되겠죠. 자, 감정을 표현할 때의 고려점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지나치게 감추는 것보다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감정을 표현할 때에는 상황에 맞게 표현을 할 필요성이 있죠. 그리고 상대가 누구인가에 따라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자신의 감정을 감추고 왜곡시키지 않는 것이 이제 솔직한 감정 표현이 중요하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자, 바람직한 감정의 중요성인데요. 자, 감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공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감 능력, 공감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공감이라는 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상황을 바라보는 것으로 상대방의 아픔, 슬픔, 기쁨 등의 감정을 그대로 느끼는 것이 이제 공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공감이라는 것은 주관하고 다르죠. 주관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자, 공감이라는 것은 뭐죠? 자기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감정을 느끼는 게 바로 공감이죠, 공감. 그래서 사회생활 할 때 공감 능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예. 자,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상황을 바라보는 것으로 상대방의 아픔, 슬픔, 기쁨을 느낄 수 있어야지만 올바른 생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상대방의 기쁨과 슬픔을 공감할 때 그 사람에게 진정한 격려와 위로가 될 수도 있고요. 자, 부끄러움을 바르게 표현하는 방법은, 자, 부끄러움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보다 나은 자기를 만들 수가 있겠죠. 예. 자, 부끄러움을 긍정적으로 다루기 위해 마음이 속삭이는 말에 정직하게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통해 자기 잘못을 인정할 수가 있겠죠. 자기가 잘못을 했을 때 부끄러움을 느껴. 그러면은 그걸 바탕으로 뭘 할 수가 있겠죠? 반성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죠. 그러면서 이제 보다 나은 자기를 만들 수가 있겠고요. 부끄러움을 통해서. 부끄러움을 긍정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마음이 속삭이는 말에 정직하게 귀를 기울여라 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자, 도덕적 자기 존중감이 있는데요.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관심과 존중의 마음이 들게 하는 게 도덕적 자기 존중감이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자, 도덕적 감정들이 중요한 까닭. 감정이 왜 중요할까? 이 얘기인데요. 감정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즉, 웃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고, 즐거워하지도 않고,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인간미가 엄청 떨어지겠죠.
자, 감정이라는 거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거죠. 슬픈 영화를 보면은 그 영화에 공감이 돼서 눈물을 같이 흘린다든지 이런 게 이제 인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다? 감정이 중요하다. 도덕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감정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할머니가 굉장히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올라가고 계세요. 그러면 어떤 감정이 들까요? 안쓰러운 마음이 들겠죠. 안쓰러운 마음 들면서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는 행동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뭐에서 비롯되는 거죠? 그런 도덕적 행동이 감정을 통해서 비롯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 뭐가 중요하다, 감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만든다, 바람직한 사람으로 자라는데 필요한 감정들이다, 다른 사람과 잘 지낼 수 있도록 해주는 감정들이다, 창피한 것과 잘못한 것을 알 수 있어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도덕적 감정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 감정, 도덕적 감정 또는 공감, 여러 사람들의 공통된 감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 자, 태계 이황. 자, 조선시대 이제 성리학자죠. 조선시대 성리학자. 태계 이황이 마음을 다스린 방법입니다. 자, 태계 이황은 어린 시절부터 몸이 많이 약해서 공부를 하면서도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을 생각하였습니다. 기, 수양, 호흡법, 이런 거를 이제 많이 만드셨어요. 예, 태계 이황 선생님이. 자, 만병의 근원은 마음에 있음을 깨닫고요. 마음이 갑자기 답답하고 부글부글 화가 날 때 억누를 수 있는 약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게 화기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진짜 약이 아닙니다. 진짜 약이 아니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호흡법이라든지 아니면은 참을 인을 3번 써라, 이런 식의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예, 수양 방법, 정신 수양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진짜 약이 아니라. 자, 환기환, 즉 약을 하나 만들었다. 환기환은 물질적인 약이 아니라 정신적인 수양의 방법으로 감정을 다스려주는 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태계 이황 선생님 같은 경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몸이 좀 많이 허약하셔서, 그리고 앉아서 좀 연구를 많이 하시거든요. 집 안에서 이제 앉아서 연구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몸이 좀 안 좋아지셔서 여러 가지 체조 같은 것도 많이 만드세요. 기체조 이런 것도 많이 만들고 호흡법 이런 것도 많이 만드시게 되고요. 그리고 뭐를 중요하게 여겼냐면요, 이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는데,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 중에서 그걸 이제 약이라고 표현을 하시죠. 약이라고, 이제 환기환, 마음이 답답하면은 뭐를 해라. 예를 들어서 갑자기 화가 날 것 같으면은 참을 인을 3번 써라, 마음으로, 이런 식으로의 약을 만드신 거죠. 진짜로 이제 물질적인 약이 아니라. 자, 그래서 태계 이황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이제 수양 방법을 만들 정도로 뭐가 굉장히 중요하다,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생활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책임을 다하는 삶인데요. 책임의 의미와 중요성이 있죠. 책임의 의미, 맡아서 해야 할 일이나 해야 할 의무나 임무를 말하고요. 내가 약속한 일을 지키는 것이 이제 책임이겠죠. 책임의 중요성 보면요, 책임을 다하면 나와 다른 사람이 함께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자기 자신이 맡은 일을 책임을 지고 열심히 다한다고 하면은 사회가 다 같이 발전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예, 자기 자신의 맡은 바 기능이 있을 텐데요. 이 기능을 다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사회 전체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타인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자기 자신이 맡은 바 일을 잘하게 되면, 책임을 지게 되면은 일에 대한 보람, 긍지를 느낄 수 있고요. 책임 있게 행동하면 일의 결과도 이제 좋아지게 되겠죠. 자, 공동체의 발전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기가 맡은 바 열심히 일을 잘하면. 그렇죠. 공동체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되죠. 한 사람의 노력이 다른 사람에게 희망이나 용기를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자기 자신의 분야에서 열심히 책임을 다하고 열심히 일을 한다면 나온 것처럼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감도 높아지고요. 그리고 타인에게 또는 사회 전체에 이득을 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굉장히 중요하다? 책임.
자기가 맡은 바 일을 다하는 책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자,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책임이 뭐가 있을까요? 예, 지금 여러분들의 책임은 그거죠. 초졸, 검정고시 합격하는 게 지금 책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거에 대한 책임을 꼭 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책임의 종류가 있는데요.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한 책임이 있고요. 자,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한 책임 보시면요. 내가 한 행동의 결과를 받아들이고 그것이 잘 되도록 노력하는 것. 이거는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한 책임. 자, 사례 보시면요. 급식을 먹고 뒷정리하기, 밥을 먹은 후에 설거지하기, 자고 일어나서 이부자리 정리하고, 이거는 지금 다 뭐죠?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한 책임, 사례가 되겠고요. 그리고 자신이 할 행동이죠. 자신이 할 행동. 내가 할 역할에 관심을 가지고 충실히 하는 것. 학교의 연습을 열심히 하기, 전교회장에서 학교를 위해 봉사하기, 할 일에 대한 책임이 있고요. 자신이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한 책임도 있죠. 내가 하지는 않았지만 마땅히 해야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준비물을 가져오지 않은 친구에게 나의 준비물 빌려주기 얼마나 좋아요. 예, 이게 자신이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한 책임이죠. 또 교통사고 현장에서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기. 자, 선한 사마리아인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하지 않았지만 상대방을 위해서 책임을 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적용은 안 되고요. 지금은 우리나라에선 시행은 되지 않고 있지만, 자, 선한 또는 착한 사마리안법이라는 게 무엇이냐? 자, 예를 들어서요. 제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옆에 어떤 사람이 생명의 위협을 지금 받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다리를 건너가고 있는데 다리에서 떨어지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내가 이 사람을 못 본 척하고, 즉 이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줬을 때 내가 피해를 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갔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법에 접촉을 받습니다. 즉 착한 사마리아인법을 바탕으로 제가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착한 사마리아인법이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고, 그리고 도와줬을 때 자신에게 피해가 오지 않는다면 꼭 그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법이 바로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되겠습니다. 즉 자신이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한 책임으로 지금 타인이 공경을 받고 있다, 공경에 처해 있다 라고 했을 때 내가 도와줄 수 있고, 그리고 나에게 피해가 되지 않으면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 그게 바로 책임의 하나이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예. 자, 다음 책임을 다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인데요. 맡은 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사람이 있겠고요. 맡은 일을 스스로 하고요. 그리고 맡은 일을 남에게 미루지 않는다. 그리고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다. 이게 지금 책임을 다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이겠죠. 마음가짐. 그래서 책임을 가진 사람들은 맡은 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 얼마나 좋아요. 스스로 하고. 내가 할 일을 남한테 미루지 말고, 그리고 오늘 할 일은 오늘 하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겠죠. 예, 책임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책임을 실천하는 모습입니다. 실천하는 모습. 자, 생활 주변, 가정, 학교, 이웃에 대한 책임, 노인정 방문하기, 학교 환경 정화하기, 집안일 돕기, 어른 공경하기, 소외된 친구에게 관심 갖기. 자, 이런 것도 전부 다 이제 책임을 실천하는 거겠죠. 책임을 실천하는 거. 네. 자, 노인정 방문하기 같은 경우는 이제 주변 생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배려를 해야 되는 부분. 배려에 대한 책임. 그래서 노인정 방문하기, 학교 생활 정화하기, 집안일 돕기, 우덜은 공경하기, 소외된 친구에게 관심 갖기. 이런 것도 이제 책임으로 볼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사회 또는 나라에 대한 책임 보시면요. 자, 공공질서 지키기. 이것도 책임이에요. 책임. 당연히 공공질서, 즉 법을 지켜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죠. 책임. 자, 독도 바로 알기. 예. 우리나라의 영토인 독도를 바로 알아야지. 자, 일본이 자기네 나라라고 우길 때 이거에 대해서 이게 우리나라야 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것도 책임입니다.
한국이라는 시민으로서의 책임. 문화유산 보호하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나라에 대한 책임이 되겠죠. 자, 인류 공동체에 대한 책임도 있습니다. 인류 공동체. 이거는 이제 국가 개념을 떠나서 모든 세계 사람들에 대한 책임인데, 다른 나라의 어려운 친구 돕기, 공정무역 상품 사용하기. 자, 공정무역이라는 거는 무엇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이제 좋아하는 초콜릿 같은 경우 이제 카카오가 있겠죠. 카카오를 이제 초콜릿을 만드니까, 자, 아프리카에서 카카오를 가지고 초콜릿을 만듭니다. 이때 공정무역 상품이라는 것은 실제로 이제 카카오를 생산하는 그 생산자 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갈 수 있도록 유통 단계를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그런 상품을 이제 공정무역 상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일반 시중에서 판매하는 물건보다 이 공정무역 상품이 물건을 생산하는 원주민에게 직접적으로 더 이익이 되는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것도 인류 공동체에 대한 책임으로 볼 수가 있겠죠. 공정무역 상품을 구매하는 것 그 자체가. 예. 자, 다른 나라 친구와 결연 맺기, 세계 평화에 관심 갖기, 이런 것도 다 이제 인류 공동체에 대한 책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자연에 대한 책임도 있죠. 전기 아껴 쓰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물 아껴 쓰기, 일회용품 사용하기. 예. 자, 공동체의 책임이 있습니다. 공동체 책임. 국가, 자연, 인류 공동체 등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나라에 대한 책임을 다한 사람. 자, 이제 대표적인 예가 나오는데요. 자, 전영필 선생님이시라고. 자, 전영필이라는 분은 간송 미술관 혹시 들어보셨나요? 간송 미술관? 전영필이라는 분이 굉장히 부잣집 자제분이었는데 재산이 엄청나게 많으셨죠?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런데 이 전영필이라는 분이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의 문화재가 일본인들이 외국으로 다 가져가는 거죠. 가져가니까 우리나라 문화재인데 가져가니까 이것을 그 많은 재산을 다 풀어가지고 외국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문화재를 자신이 다 이제 사들이게 되는 분이 바로 전영필 선생님이 되시겠죠. 그래서 이분이 엄청나게 많은 문화재가 유출될 수 있는 걸 굉장히 많이 막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미술관도 지금 만들어져 있고요. 네, 간송 미술관입니다. 한번 인터넷에 검색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영필 선생님 같은 경우 나라에 대한 책임을 다하신 분이죠. 예.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다 이제 문화재를 다 걷어들이신 분이니까요. 이제 일예로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요. 고려청자였는데요. 고려청자. 자, 그때 이제 일제강점기 때, 그 시기 때 서울의 집 한 채가 얼마였냐면 1,000원이었답니다. 1,000원. 자, 그런데 일본인이 이제 고려청자를 이제 전영필 선생님한테 판다고 왔는데, 이 일본인이 일부러 액수를 굉장히 크게 불러요. 2만 원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한옥집, 큰 집 한 채가 1,000원인데, 2만 원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20채가 되겠죠. 20채 정도 되는 액수를 전영필 선생님한테 부르게 되죠. 그랬더니 전영필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냐? 아,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바로 구입을 하십니다. 예. 그 정도로 이제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자기만 편하게 살려고 그것을 재산을 사용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 문화재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이고요. 자,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는 다 아시죠? 예. 자, 임진왜란 때 왜구의 격퇴에 대해서 큰 활약을 하신 분이 바로 이순신 장군이 되겠고요. 자, 유관순 열사도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유관순 열사. 자, 1919년 자, 뭐죠? 3월 1일 3.1운동 때 유관순 열사가 이제 3.1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셨다가 감옥에서 고초를 당하시고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1919년 3월 1일. 예, 그래서 3.1절 유관순 누나, 유관순 열사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인류에 대한 책임을 다한 사람인데요. 노벨이 있습니다. 노벨. 자, 노벨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노벨 평화상, 노벨 문학상, 노벨 물리상, 노벨 의학상,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자, 이 노벨이란 분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다이너마이트 혹시 들어보셨나요? 다이너마이트? 그 화약이죠. 화약. 다이너마이트를 만드신 분이 바로 노벨입니다. 노벨.
그래서 다이너마이트를 가지고 이제 돈을 굉장히 많이 버세요. 많이 버셨는데 이제 돌아가실 때 유언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이제 형제 자매 또 이렇게 가족들에게 나눠주고 남은 그 재산으로 이제 투자를 해요. 남은 재산으로 투자를 하고 투자된 그 수익을 바탕으로 뭐 문학이라든지 아니면 평화에 또는 의학 또는 과학 쪽에 큰 성과를 보이는 분들에게 그 상금을 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노벨 같은 분은 인류에 대한 책임을 다하신 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테레사 수녀님 계시는데요. 이 테레사 수녀님 같은 경우는 인도 쪽에서 이제 활발하게 활동을 하셨던 분이시죠. 자, 인도 같은 경우는 종교가 이제 힌두교다 보니까 테레사 수녀님이 처음에 이제 인도 쪽 가서 봉사활동을 하실 때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요. 자, 하지만 이제 테레사 수녀님 같은 경우 인도 쪽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굉장히 많은 봉사활동을 하시면서 인도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인정을 많이 받고 사랑을 많이 받았던 수녀님이 되시겠고요. 자, 테레사 수녀님 같은 경우도 이 노벨이 만든 노벨 평화상을 받으신 분이죠. 노벨 평화상을 받으실 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이 상금으로 빵을 얼마나 살 수 있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돈을 가지고 빵을 사서 또 이제 빈민들에게 나눠주셨던 분이 이제 테레사 수녀님이 되겠고요. 자, 슈바이처 박사입니다. 슈바이처 박사. 자, 슈바이처 박사 하면은 의사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슈바이처 박사 같은 경우는 이제 아프리카에서 적극적으로 구호 활동을 하셨던 분이신데요. 자, 슈바이처 박사님 같은 경우 원래 신학자예요. 신학자. 원래 이제 신학자신데, 이제 그 봉사활동 같은 걸 하기 위해선 의사가 좀 더 의학 기술을 더 배우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늦은 나이에 의사가 됩니다. 30살 때 이제 의학 공부를 하셔가지고 6년 만에 의사 시험을 봐서 6년 만에 이제 의사가 되시고요. 그리고 아프리카 가서 이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셨던 분이 슈바이처 박사. 자, 이 노벨 또는 테레사 수녀, 슈바이처 박사 다 뭐죠? 인류에 대한 책임을 진 분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또 이제 구체적인 사례가 있는데요. 이종욱 박사님이 계시는데 편안한 삶을 뒤로한 채 의료 봉사라든지 그리고 백신 개발을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인류 공동체를 위해 책임을 다한 삶을 사신 분이고요. 그리고 간송 전영필 선생님 말씀드렸죠. 나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일제강점기의 어려운 시기에 우리나라의 문화재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처지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책임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간송 전영필 선생님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중한 나, 참다운 꿈이라는 주제인데요. 자긍심의 뜻과 중요성입니다. 중요성. 일단 자긍심의 뜻을 먼저 보셔야 되겠죠.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기는 마음이 자긍심입니다. 긍지를 갖는다. 스스로 자긍심. 자,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는 마음이고요. 참된 자긍심을 위해서는 성실, 자기사랑, 용기 등의 가치가 필요하겠죠. 자, 자긍심을 갖기 위해서는 자신의 재능과 장점은 더 키우고 단점은 고치려고 노력해야 된다. 자, 자긍심의 중요성 보시면요. 자신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게 된다. 자기 확신이 생겨 학습이나 과제, 일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자, 바르게 생활하려고 노력하게 되며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잘 견디고 책임감 있게 행동할 수 있다. 즉, 여러분에게도 또 저에게도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긍심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긍심.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마음.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 즉, 자기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야 된다. 자긍심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자긍심을 꼭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요. 자긍심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요. 자긍심이 높은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의 삶에 대한 확신이 있고요. 자신을 유능하다고 여길 수가 있겠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도 알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겠고요. 자, 현실을 인정하고 바람직한 일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자긍심이 높은 사람이 자, 이러한 특징이 나타난다라는 내용이고요. 자긍심이 낮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 공격적인 행동을 자주 한다. 다른 사람을 비판적인 태도로 평가한다. 다른 사람의 평판에 관심이 많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자기 방식대로 부정적으로 해석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자, 역시 자긍심이 높아야 되겠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을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자긍심이 낮게 되면 이런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굉장히 안 좋죠. 자, 자긍심을 갖고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기.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노력해야 되겠고요. 자신의 꿈을 생각하며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나가야 되겠죠. 꿈을 이루기 위한 5단계 활동인데요. 이거를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아,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죠. 자, 1단계. 내가 바라는 것을 일단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목표를 세우겠죠. 목표. 그리고 이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열심히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꿈을 이루고 함께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일단은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일까라는 꿈을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된다. 이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뭐가 필요하다? 플랜, 계획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계획을 실행하고 꿈을 이루게 되면 그거에 대한 성과를 다 함께 나누어야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자,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 사람들인데요. 이순신 장군 나왔습니다. 꿈은 이순신 장군의 꿈은 다른 나라가 넘보지 못하는 강한 나라를 만들자. 자, 어떤 노력을 했나요? 거북선을 만들고요. 그리고 철저한 전쟁 준비를 하셨죠. 그래서 임진왜란의 이제 승리를 이끄신 분이 이순신 장군이 되겠고요. 자, 박지성입니다. 축구선수 말하는 거죠. 자, 박지성, 꿈, 세계적인 축구선수가 되겠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노력을 하시는데, 이 박지성 선수 같은 경우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다 그래요. 평발로 되게 유명하죠. 평발. 예, 굉장히 많이 뛰어다니면 피로도도 높아지고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훈련을 많이 하다 보니까 노력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신체적 조건을 이제 극복한 사례로 많이 나오는 박지성 선수. 그래서 노력할 때 성실하게 연습한다. 유명한 축구 선수가 결론적으로 되었죠. 예. 자, 알맞은 행동에 대해서 볼 텐데요. 절제입니다. 절제. 자, 절제의 사전적 의미는 정도를 넘지 아니하도록 알맞게 조절하여 제한한다라는 게 절제의 뜻이 되겠는데요. 자, 모든 것을 분에 넘치지 않도록 조정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사자성어로 뭐가 있죠? 이게 바로 과유불급이죠. 자, 지나친 것은 뭐하죠? 모자란 것도 못하다. 모자란만 못하다라는 내용인데요.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 그래서 과유불급. 자, 의미로 무절제의 문제점을 강조한 말이 바로 이제 과유불급입니다. 과한 것은 모자라는 것보다 못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적절성을 강조한다. 또는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과유불급이라는 거는 뭐를 강조하는 거다? 중용이라는 걸 강조한다. 중용. 즉 과하거나 모자르지 않은 상태를 이제 중용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과유불급이라는 거는 중용을 강조하는 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절제의 중요성입니다. 과소비를 하면 필요 없는 물건을 사게 되고 돈을 필요 이상으로 지출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절제가 필요하겠죠. 자, 감정 절제를 바르게 하면 자신과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겠고요. 절제하는 생활하면 기분이 좋죠. 절제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당연히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능력에 맞지 않게 소비를 막 과소비를 한다. 당연히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겠죠. 예. 자, 절제하는 생활 실천하기 보시면요. 아침에 졸리지만 자명종이 울리면 바로 일어난다. 굉장히 힘들죠. 예, 선생님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 개를 맞춰 놓죠. 자명종이 이제 알람인데 알람을 여러 개 맞춰 놓고 자,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데 조금만 더 자고 싶어서 예, 졸리고 피곤하고 이러니까 좀 더 자고 싶어서 알람을 끄죠. 하지만 그걸 이겨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아침에 졸리지만 자명종이 울리면 바로 일어난다. 텔레비전을 오래 시청하고 싶지만 정해진 프로그램이 끝나면 바로 텔레비전을 끈다. 이것도 힘들죠. 자, 사고 싶어도 바로 사지 않고 산 뒤에는 가계부에 적는다. 밥그릇의 크기를 줄여 음식을 알맞게 먹는다.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참는다. 분수에 맞는 복장을 한다. 컴퓨터 게임을 자제하고 컴퓨터는 건전한 정보를 얻는데 이용한다. 자, 멀지 않은 거리는 차를 이용하지 않고 걷는다. 자, 이게 지금 절제 않은 생활이 다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아, 뭐가 어려운지. 저는 대략적으로 눈으로 싹 봤을 때 한 2개, 3개 정도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2개 정도는 어려운 것 같은데, 자, 이러한 생활을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절제하는 생활이다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분노. 자, 규칙을 세운다. 자, 어떤 감정적으로 격해지면은 자기 나름대로의 규칙을 세우는 거죠. 자, 화가 났을 때 한 10초 정도 심호흡을 한다. 뭐 이런 규칙을 만들자는 얘기죠. 규칙 세운다. 자,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는다. 빨리 걷는다. 자, 음악을 듣는다. 그림을 그린다. 운동을 한다. 스트레칭을 한다. 노래를 한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분노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이 되겠죠. 자, 화가 막 급격하게 일어났을 때 이것을 이제 억누를 수 있는 여러분들만의 규칙을 만들어 놓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겠죠. 자, 내 힘으로 잘해요. 자주적인 생활의 의미 나와 있는데요. 자주적인 생활이란 스스로 하는 생활을 말합니다. 예, 내 일을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것을 말하고요. 자주적인 생활 모습은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하는 모습이 바로 자주적인 생활 모습이겠죠. 자, 자주적인 생활 모습의 중요성 보시면요. 자주적인 생활을 실천하면 내일은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다. 자주적인 생활은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하는 보람을 느낄 수가 있다. 자, 자주적인 생활은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거나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스스로 어떠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태도가 이제 자주적인 생활이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지금 자주적인 생활, 생활의 중요성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자, 저희 1단원 이렇게 지금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많이 없죠. 그래서 기출문제로 한번 문제 마무리해보고 이 시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된 반성의 자세로 알맞지 않은 것은? 자, 1번, 무엇을 잘못했는지 분명하게 짚어본다. 맞죠.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이 행동이 잘못된 행동이다라는 거를 어떻게 되짚어보는 거죠. 모든 잘못이 다 남의 탓이라고 생각한다. 2번이겠죠. 참된 반성이란 자기 스스로의 행동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되돌아보면서 자기 스스로가 한 행동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건데 이것을 남의 탓이라고 생각하면 이건 반성이 아니죠. 예. 정답은 2번이고요. 같은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스스로 되돌아봐야 되고요. 잘못한 일뿐만 아니라 잘한 일도 함께 되돌아봐야 됩니다. 예.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면요. 다음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바람직한 방법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공감 또는 감정 이해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 공감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법이죠. 다른 사람과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본다. 맞습니다. 이걸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역지사지. 자, 다른 사람과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는 것도 공감이나 아니면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기 위한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한자로 역지사지. 자, 나와 생각이 다른 상대방의 행동을 비난한다. 비난하면 안 되겠죠. 비난하는 건 공감이 아니죠. 예. 그래서 정답이 기억, 니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인데요. 절제하는 생활의 실천한 모습. 필요하지 않은 물건은 충동적으로 사면 안 되죠. 절제하려면요. 배가 부른데도 음식을 더 먹어. 배탈이 났다. 절제를 못했네요. 자, 게임을 계속하고 싶었지만 참고 공부를 했다. 절제를 했죠. 굉장히 힘든 건데. 정답이 3번이고요. 4번, 친구의 작은 실수에도 큰 소리로 화를 내면 안 되겠죠. 예. 큰 소리로 화를 내면 안 되고, 더군다나 작은 실수잖아요. 작은 실수. 그러면은 어느 정도의 이해 또는 관용이 필요한데, 작은 실수에도 큰 소리를 치며 화를 냈다. 이건 전혀 절제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도덕 1단원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어렵지가 않죠. 예. 저희 지금 제가 대표적인 3가지 문제 한번 풀어봤는데요. 저희 교재에 있는 문제 바로 한번 풀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2단원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